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운양궁의 봄 7번째 이야기입니다. 봄, 길고 음침한 겨울이 가고 어디선가 한마디 노고지리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이 땅에는 호련히 봄이 이른다. 이 땅에 이르는 봄에는 준비 기간이 없다. 길고 음침한 겨울, 그리고 어둡고 쓸쓸한 겨울에 잠겨서 긴 담뱃대를 벗삼아 시민들은 모두 안일의 꿈에 잠겨 있을 동안 성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의 나뭇가지가 윤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기별이 들리는 듯하면 이 땅에는 호련히 봄이 이르는 것이었다. 서울의 집 제도는 방 안에 해가 비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남향으로 마루가 달리고 방이라는 것은 마루를 통하여서야 간접으로 바깥과 연하였는지라 세상을 골고루 비치는 햇볕도 겨우 이 집의 마루를 스치고 지나가는 뿐 방 안에는 들어올 기회가 없다. 해를 볼 수 없는 방 안. 이 음침한 방 안에서 시민들은 길고 긴 겨울을 장죽을 벗삼아서 기름때 흐르는 얼굴에 눈만 반짝거리면서 언제나 봄이 이를까 고대하면서 지낸다. 근방의 산을 모두 벗겨온 수많은 솔잎이 연기로 화하여 시민들의 엉덩이 아래를 지나서 굴뚝으로 하여 하늘로 사라진다. 이 많고 많은 연기 때문에 집이란 집, 기둥이란 기둥, 벽이란 벽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은 모두 시꺼멓게 덜민다. 기다랗고 시꺼먼 추녀 아래로 겨우 조금 내다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버이, 자식, 오라비, 누이 할 것 없이 혈색 나쁜 얼굴이 한 방에 모여서 우글거리는 모양. 그것은 흡사 그림의 연옥이다. 높은 집을 허락하지 않고 높은 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작다랗고 낮게 지어진 집 안에는 비교적 거대한 체격의 주인인 시민들이 들썩거린다. 이 시민이 가진 집에는 뜰이 없고 뜰이 있을지라도 나무가 없다. 2층 집에서 생활할 권리가 없는 이 시민의 집들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높은 곳에서 굽어본다 할지면 일면이 거무튀튀한 먹물의 바다일 것이다. 거무튀튀한 기아와 검게 덜민 초가 지붕이 연달리고 또 연달려서 이 시민의 가진 좁다란 길이며 좁다란 뜰은 추녀 끝에 가리어서 보이지도 않고 고저가 없는 평균한 지붕 아래 감추어져 있는 이 시민의 생활처는 물결도 없는 커다란 먹물바다일 것이다. 사멸의 거리. 이 거리에서 아침과 저녁에 불을 떼느라고 뭉겨오르는 연기만 없으면 이 거무튀튀한 먹물바다 아래 사람의 생활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나 뜻도 못할 것이다. 낙타, 백년, 목멱, 인왕, 백악의 등걸 속에 보호되어 있는 50리 평방의 이 먹물바다. 그 안에는 오서 49방, 340동이 벌려있고 20만의 생명이 그 속에서 사람의 가지는 희노애락의 온갖 감정을 호흡하며 생활하리라고는 과연 몽상 외에 이를 것이다. 가늘고 기다란 담뱃대, 가늘고 기다란 목을 가진 술병, 가늘고 고불고불하고 기다란 거리의 길. 이것들은 모두 가늘고 약한 생활을 경영하는 이 시민의 심볼이다. 막걸리의 힘을 빌지 않고는 마음대로 크게 웃을 권리도 없고 권리가 있을지라도 웃을 만한 기꺼운 일도 없고 어둡고 음침한 생활만 계속되는 것이다. 이씨 400년간 그동안의 한양은 망하였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한양인에게 너희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느냐? 는 질문을 던질 것 같으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리라.
안다. 먼저 벼슬을 해야 한다. 그 뒤에 토색을 하면 저절로 돈이 생긴다. 라고. 음침한 방 안에서 장죽을 물고 이 시민들이 꾸는 꿈은 이런 것이다. 이 사멸의 도시 한양은 본시 고구려 때에는 북한 산군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려 초에는 다시 이름을 양주라 고쳤다가 고려 문정 때에 남경으로 삼고 목멱산에 궁궐까지 짓게 하고 충렬왕 때에 또다시 이름을 한양이라 정한 것이다. 중도선의 예언에 장차 이씨가 왕이 되고 도읍을 한양에 정하리라 하는 말이 있었으므로 고려 역대의 임구는 이것을 몹시 꺼리어서 고려 숙종 때에 윤관 등을 보내서 자세히 한양의 시세를 탐사시켰다. 그 결과에 의지하여 삼각산이 나무로 뻗어 내려온 만경대의 한 줄기 백악이 도선의 비기에 말한 바 그곳으로 하여 이곳에다가 오얏나무를 많이 심고 이시성 가진 사람을 남경 부윤으로 보내고 숙종왕은 매해 한 번씩 남경부에 순행하며 남경부에 심은 오얏나무가 무성하면 잘라버리고 무성하면 잘라버리고 하여 이 한양주의 왕기를 꺾기에 노력하였다. 이씨 조선의 태조 이성계 처음에는 고려의 궁궐인 수창궁에서 즉위하셨지만 고려의 구도에는 그냥 고려 왕조에 마음 두는 구신들이 많으므로 도읍을 옮기기로 작정하고 그 후보지로서 처음은 계룡산을 택하고 대궐 기공까지 하였다가 계룡산은 그 지형이 좁고 토지가 더럽고 교통이 불편하고 물길이 멀어서 못 쓴다는 유근 등의 의견을 쫓아서 한양으로 도읍을 고치기로 하였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김에 임하여 태조는 정도전 등에게 명하시어 좋은 자리를 잡아서 대궐을 짓게 하셨다. 삼각산이 흘러서 백악이 된 그 아래 높기가 30척의 돌담에 둘린 웅대한 궁궐 기수이주 기포이덕 군자만년 계의경복 이라는 글에서 따낸 경복궁이 이것이었다. 연침은 강령전이라 명명하고 동소침은 연생전, 서소침은 경성전이요. 연침의 남쪽에는 사정전이요. 그 앞에는 근정전이요. 근정문이 근정전의 정면을 장식하고 육문, 육무의 두 문이 동서에 있고 동남서북의 큰 문은 동을 건춘, 서를 영추, 남은 광화, 북을 신무라 하고 각 문에는 누각이 있어서 그 위엄을 자랑하여 5부의 일루요, 10부의 일각이라는 아방궁은 따르지 못하지만 이 삼천리의 통수자의 궁궐로서 부끄럼이 없도록 찬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씨 조선의 창업을 자랑하는 찬란한 궁궐도 임진왜란 때에 그만 불을 일으켜서 거의 타버렸다. 그 뒤에 중수는 하였지만 그 뒤부터는 역대의 상감은 혹은 창덕궁이나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에 기거를 하시고 경복궁은 빈궁으로 지났다. 사멸의 도시, 한양부는 폐허가 된 고궁 때문에 더욱 쓸쓸히 보였다. 여기저기 무너진 돌담 틈으로는 잃어버린 연을 잡으러 드나드는 소년의 무리까지 있었다. 봄, 이 도시를 둘러싼 높고 낮은 매에는 봄의 다사로움이 찾아왔지만 사멸의 도시와 폐허에 가까운 고궁에는 쓸쓸한 봄이 찾아왔다. 그것은 쓸쓸하기 짝이 없는 정숙의 도시였다. 외국인이 명명한 바 운사국인 내 생활과 어울리는 외로운 거리였다. 왕도를 한양에 정하면서 왕실의 위엄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꾸민 이씨 조선의 궁궐이 얼마나 찬란하였는지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기록을 보기보다
오히려 남의 손으로 기록된 기록을 살펴보자. 임진왜란 때에 왕은 멀리 북으로 피하시고 빈 한양에 입성한 외장 가운데 나베지마 나오시게의 기록을 보면 이러하다. 조선 왕성의 형세 장관은 진실로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한다. 그 동으로 흐르는 강을 여강이라 하고 서로 흐르는 강을 서강이라 하고 남으로 흐르는 강을 한강이라 하며 북쪽에 있는 산을 북산이라 하고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하고 서북쪽에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 한다. 이 세 산에 둘린 그 사이를 산마루며 골짜기를 타고 7리가 넘는 성을 돌로 쌓아서 그 가운데를 낙중이라 한다. 북산 아래는 남면하여 자궁이 있고 돌을 아로 새겨서 그 벽을 만들었다. 무슨 전, 무슨 각, 그 수요를 셀 수 없고 맑은 시내가 서로 흐르는 그 위에는 돌다리를 걸고 난간 기둥으로 성년화를 세웠다. 다리의 좌우에 돌 사자 4마리를 안치하고 그 중앙에 8자의 돌담을 쌓고 그 내기에는 또한 돌 사자 4마리를 장식하였다. 그 뒤에 잦은 청량에 2 정각이 있는데 역시 돌로 기둥을 삼고 사면에는 상룡, 하룡을 새기고 유리로서 기와를 만들고 그 꼭두머리에는 청룡을 붙였다. 단목으로 석가래와 들보를 만들고 그 끝마다 풍경을 달았으며 단청한 기둥에는 주렴을 두르고 금은으로 판을 만들어 붙이고 주옥으로 장식하고 천장과 내 벽에는 오색 필체로서 기린, 봉황, 공작, 용호 등을 그리고 층계에는 가운데는 돌 봉황을 새기고 좌우에는 돌 학을 깔았다. 왕성의 형세 언어에 절하여 성경이나 용궁성이라고나 능히 칭할까. 낙인이 말하기를 이곳은 경기도의 감령으로 250년 전에 개성서 이리로 옮겨 한양부라 부른다. 소박한 당시 일본의 성실을 보고 난 일본 장수들이 오색이 영롱한 궁궐을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찬란하던 궁궐도 임진왜란 때에 불을 일으키고 그 뒤 얼마만큼 중수는 하였지만 주인을 잃은 대궐은 오랫동안 우로해졌고 또 젖어서 이제는 보잘 나위도 없게 되었다. 지금의 종친이로서 니라서 이 고궁을 보고 다시 돌이켜서 옛날 태조의 위엄을 생각할 때에 한 줄기의 눈물이 없이 지낼 수가 있으랴. 왕실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외척들만 세를 쓰는 지금의 세상에 이 고궁을 돌아볼 자가 누구이며 이 고궁을 간수할 자가 누구냐. 사멸의 도시 한양에서 주인 없는 이 고궁은 나날이 더 덜미고 쓰려져 가는 것이었다. 태조업을 일으키고 한양의 도읍을 정하였음은 당신의 후손으로 하여금 오늘날 이렇듯 영락에 울게 하고자 하였음은 아니었겠거늘. 이 쓰러져 가는 고궁과 사멸의 도시를 눈아래 굽어볼 수 있는 한양의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백악에도 봄이 이르렀다. 피룬대의 살구꽃도 북문의 복사꽃과 홍인문 밖의 버들을 화류장으로 꽂고 봄이 되면 335 때를 지어 그리로들 놀러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백악 바위 틈에도 진달래는 송이송이 봄빛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백악의 평탄한 한 군데를 자리 잡아가지고 앞에 간단한 주안을 버려놓고 봄을 따려는 2사람의 탐춘객이 있었다. 사멸의 도시를 눈 아래 굽어보기가 싫어서 모두들 다른 데로 봄을 탐상하러 가는데 이 탐춘객은 남들이 찾지 않는 백악을 답청장으로 삼고 여기서 봄을 즐기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40이 조금 넘음직한 중늙은이, 또 한 사람은 겨우 소년의 영역을 벗어난
17~18살의 청년. 그들의 앞에는 간단한 주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술도 들지를 않았다. 잠시 동안을 두 사람은 각각 제 생각만 하는 듯이 온통 회색 지붕 아래 감추어져 먼지만 무럭무럭 울리는 정숙의 도해를 굽어보고 있었다. 한참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중노인이 스스로 술을 한 잔 부어서 들이켰다. 그리고 그 잔을 보자기 위해 도로 놓으며 비로소 입을 열었다. 여보게 성아, 어디 자초지종을 다 한번 다시 말해보게. 청년은 조성하였다. 그리고 성아와 마주 앉은 사람은 타락된 공자 흥성군 이양흥. 한참 저편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던 성아는 그 눈을 굴려서 흥선을 쳐다보았다. 흥선의 음침한 얼굴에 비겨 성아의 얼굴은 광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의 차이의 탓뿐이 아닌 듯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히 여쭈어 보지 못했습니다. 왜? 며칠 전에 대감께 그 분부를 붙잡고 어제 대비마마께 그 말씀을 여쭈어 보았더니 마마께서는 너는 왜 당차는 말을 묻느냐고 하시는데 뭐라고 더 여쭈어 보겠습니까? 그럼... 흥선은 무슨 말을 곧 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시 주저하였다. 주저한 뒤에 드디어 그 말을 하였다. 그럼 달리 돌려서라도 여쭈어 볼게지. 어떻게 말씀이 오니까? 흥선은 대답지 않았다. 대답지 않고 성가신 듯이 두어 번 코를 울렸다. 이 성가신 듯이 흥선이 코를 울리는 것을 성아는 미소로써 쳐다보았다. 한참을 흥선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성아는 자세를 바로하며 흥선을 찾았다. 대감. 다시 흥선을 찾을 때에는 성아의 입가에 떠돌던 미소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 대신 얼마만큼 엄숙한 기분이 나타났다. 대감께서는 희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마음에 계신 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한꺼풀 감추어 가지고 계십니까? 흥선은 그의 굵은 살눈썹 아래로 이 청년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검문들을 찾을 때에는 늘 그의 얼굴에 흐르던 비굴한 표정은 어디로 감추었는지 그다지 표정이 없이 굽어보는 그의 눈치지만 그 눈치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 눈치, 위압적 눈치를 성아는 감사한 듯이 우러러 보았다. 정월 초승, 흥선을 조대비께 안내한 이래로 조성아는 자주 흥선을 찾았다. 흥선도 성아를 자주 불렀다. 종실의 당당한 공자이지만 가난한 살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여간 비루하게 되지 않았다는 흥선의 소문은 성아도 일찍부터 들었던 것이었다. 그랬더니 섣닷 금음날 자기 악장되는 이호준이 불어 자기를 불러서 말한 바에 의지하건대 흥성군 이양흥은 결코 세상이 전하는 바와 같은 허튼뱅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상이 전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기행이 있는지는 모르되 그것은 기행으로 볼 것이지 세상이 입을 비죽거리면서 전하는 바와 같이 눈살을 찌푸리고야만 능히 말할 수 있는 비루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만약 또한 그런 일이 있다 칠지라도 그것은 무슨 다른 곡절 아래서 나온 일이지 그의 인격과 품성은 고결하고 총명하기 당대에 드문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종반에 사람이 많고 많되 눈 있고 귀 있고 손 있는 이는 그이 한 분만이시다. 호방하고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코 상린이 아니니라. 종방 가운데 국군을 회복할 만한 역량을 가진 분은
흥선 대감밖에는 없으리라. 호주는 사위에게 이렇게 흥선의 인물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성아가 조대비의 조카임을 이용하여 흥선군을 조용히 조대비께 뵐 기회를 지어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때를 기축으로 그 뒤에도 성아는 여러 번 흥선댁을 찾았다. 여러 번 찾으며 찾은 때마다 관찰하고 연구한 바에 의지하건대 흥선이라는 인물은 도저히 그 속을 알아볼 수가 없는 인물이었다. 비굴한 행동, 비굴한 말을 예사로이 하는 인물이었다. 그 수모를 받으면서도 대관댁이며 대신댁을 그냥 지근지근 찾을 때에 그의 얼굴에 떠도는 비굴한 미소. 그것은 한낱 영국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오래 가난에 젖고 또 젖어서 그의 제2의 천성이 된 비굴한 성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대체 그 비굴하게 구는 것이 한계 연극에 지나지 못하면 그때 받은 수모 때문에 뒤에 이를 갈면서 분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모를 받은 뒤에마다 이를 갈면서 분해한 뒤에도 이튿날만 되면 또한 여전히 지근지근 그들을 찾는 것은 속이 썩고 또 썩은 인물이 아니면 하지 못할 노릇이었다. 그렇게 썩고 또 썩은 인물인가 하면 또한 때로는 엄격하기 추상과 같은 그의 일면이 번쩍이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의 둘째 아들 제왕을 데리고 조용히 이야기라도 하는 기회를 어떻게 엿보면 그런 때에는 흥선의 얼굴에 있는 엄숙하고 경건한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수그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 흥선의 어느 면이 참말 그의 면인지 성아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놀라운 야망을 품고 있는 흥선은 한계의 명우인가? 혹은 가난에 젖었기 때문에 속의 속까지 썩은 가련한 공자인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성아는 벌써 어른을 능히 잡아먹을 만한 배심과 기백을 가졌던 것이었다. 이 성아가 흥선이라 하는 인물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세밀히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연구한 결과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면 자기의 몸을 의탁하려고. 수일 전 성아가 흥선을 찾았을 때에 이런 말 저런 말 끝에 흥선은 성아에게 한 가지의 일을 부탁하였다. 즉 다른 일이 아니라 성아가 조대비께 뵐 기회가 있거든 그때 조대비께 동궁 책림에 대한 의향을 내탐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세자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종친 중에서 누구를 동궁으로 책립하려고 비밀이 그 인선을 하는지 그것을 내탐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야기의 머리를 교묘히 돌려서 얼른 듣기에는 무심히 하는 말 같이 하였으므로 성아도 그날은 무심히 듣고 그럽시다고 응낙을 하였던 것이었다. 오늘 탐춘을 겸하여 이 백악에 오른 것은 그때의 그 부탁에 대한 회답도 겸하여서였다. 잠시 무거운 눈치로써 성아를 내려본 다음 흥선은 슬며시 머리를 돌렸다. 자네에게 한꺼풀 감추는 것이 무엇 있나? 아니올시다. 비록 아직 철없는 성아입지만 그만 눈치까지야 왜 없겠습니까? 머리를 돌리고 있는 흥선의 눈은 경계하는 듯이 두어 번 선벅거렸다. 선벅거리던 눈이 굴러서 성아에게로 돌아올 때는 거기는 기괴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자네 말을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이 흥선이 동궁이 되고 싶어서 그런 운동을 하겠나? 당처는. 그 뒤를 이어서 흥선은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성아는 보았다. 너털 웃음으로 속여버리려는 흥선이로되 그 밑에 숨어있는 커다란 실망을. 성아의 해보에 어떤 기대를 분명히 품고 있다가 시원하지 못한 대답을 듣기 때문에 초조해하는 것을. 대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감께서. 그러나 흥선은 성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성아에게 등지고 두어 걸음 아래로 내려갔다. 이러한들 어이하리, 저러한들 어이하리, 만수산 칡넝쿨이 얽혀진들 어이하리. 가느다란 소리로 그의 조상 태종이 고려 충신 정몽주를 시험하던 시조를 읊어보다가 획 몸을 성아에게 돌이키며 성아, 하고 찾았다. 그 갑자기 찾는 흥선에게 황급히 성아가 머리를 들 적에 흥선은 이런 말을 계속하였다. 이러한들 어이하리, 저러한들 어이하리. 성아 자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일세 그려. 삼관께는 후사가 없으시겄다. 석파에게는 아들이 있겄다. 속파는 왕실 친척이겄다. 요차하면 속파의 아들이 동궁에 간택될지도 모르렸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자네에게 그 당부를 한 것 같이. 자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이? 그러나 생각해보게. 석파의 맏아들 재면이는 자네도 아다시피 천치야. 둘째 아들 제왕이도 애는 그다지 천치는 아니지만 본시 천하게 길러놨기 때문에 기역자 왼다리도 변변히 못 그리고 장기라니 돈치기나 연 올리길세 그려. 사기를 펴보아야 돈치기 잘하고 엿장수 흉내 잘 내는 임군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 있나? 나는 패인 술이나 먹고 투전이나 하고 쌈하다 매맞고 그런 대원군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 있나? 내가 종실 친척이니까 내가 동궁에 관해서 물어보면 자네는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겠지만 나는 인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술망난일세. 40년을 술과 투전으로 호성을 한 내가 이제 늑마에 무슨 다른 꾀를 하겠나? 며칠 전에 자네에게 부탁했던 것은 그저 말말결에 한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없네. 인간 70은 고래희라는데 반 80을 술로 호송을 했으니 아, 나는 과시 가련한 인생이로군. 그 뒤에는 쓸쓸한 웃음. 자, 한 잔 부어주게. 모두 웃고 지낼 일일세. 나같이 웃고 지낼 일 말이야. 그 김가들한테 갖은 수모를 다 받기는 받지만 그냥 모른 체하고 나 먹을 술이나 얻어먹으면 그뿐 아닌가? 수모한다고 가지를 않으면 배 굽는 놈은 나쁜 일세 그려. 안 간다고 그놈들이 칭찬할 것도 아닐 일. 지근지근 찾아가면 공술잔이나 생기거든. 그것만 해도 매득이 아닌가? 이런 말을 천연히 아는 흥선의 뱃속에 과연 별다른 배포가 있을까? 이것은 자기의 그 배포를 감추고자 하는 한계의 연극일까? 성아는 차차 혼란되어 가는 마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잠자코 저편 아래 음침히 누워있는 회색 바다, 사멸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 잠자코 저편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성아는 드디어 한숨을 쉬었다. 대감, 바른대로 말씀드리리라. 어제 마마께 뵙고 동궁 간택에 대해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대비마마의 의향을 여쭈어 보았더니 마마께서는 직접 거기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감의 둘째 도령 제왕 아기씨가 무슨 생이냐고 물으시기에 아마 금년에 10살인가 9살인가 된다고 여쭈었더니 영특하다는 말은 나도 들었다 하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마십디다. 흥선은 이 말을 들었는지 적어도 귀담아 들었는지 성아의 이야기를 듣는 듯 마는 듯 안주만 연하여 집어먹고 있었다. 만약 흥선으로서 뱃속에 어떤 다른 배포라도 갖고 있다 하면 성아의 이 말은 결코 그저 넘기지 못할 말이었다. 지금 종실의 어른이요 세자책립을 종묘에 통고할 자격을 가진 유일인 대왕 대비가 흥선의 둘째 아들의 영특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서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장래 어떤 방면으로 사건이 진전될지 그것은 예측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의하여 들으면 이런 중대한 의의를 가진 말이 성아의 입에서 나왔거늘 그것을 당연히 들었을 승선은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술에만 정신을 두는 것이었다. 만약 흥선으로서 그 말을 듣고도 심상히 여긴다면 흥선은 세상이 전하는 바와 같이 별로 속도 없는 한 치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흥선이 성아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의의를 알고 그러고도 이렇듯 표면 천년이 술밖에는 자기를 끄는 아무 물건도 세상에는 없다는 듯이 자기의 온갖 감정과 표정을 죽여버리는 것이라면 흥선은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서운 인물이었다. 아직껏 흥선의 마음을 따져보기 위하여 감추어 두었던 진상을 흥선에게 말하고 거기서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성아는 흥선의 얼굴에 움직이는 표정이라도 보려고 눈을 들어서 흥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흥선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보이지 않고 일심불란히 질긴 편포만 씹고 있는 것이었다. 성아는 흥선을 진맥하기를 드디어 단념하였다. 오래 사귀는 동안 그리고 자기의 심경을 모두 흥선에게 사랜 뒤에 저절로 차차 알아질 것이지 흥선과 같은 수수께끼 인물을 단시간 내에 알아내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줄을 깨달았다. 조급히 알려면 알려느니만큼 부득 요령의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세상이 흥선을 비평하는 비평 이상으로는 흥선을 알지 못할 것을 알았다. 흥선을 단시일간에 알아보려던 노력을 포기한 성아도 흥선을 본떠서 땅에 편 안주 보자기에 편포를 한 조각 찢어서 입에 넣고 후물후물 씹기 시작하였다. 봄날 따스한 볕은 이 두 부르의 공자 위에 고요히 내리비치고 있었다. 운영궁의 봄 7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